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2시간 전에 성남공항을 떴습니다. 이 손수 가방까지 들고 또 경호원이 놀랐다고 하는데요. 환송 인사도 간소하게 전에 대통령과는 많이 좀 달랐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일제히 도열해서 잘 다녀오세요라고 하는 환송 행사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옆에 섰느냐에 따라서 실세냐 아니냐라는 상상력의 나래를 펴기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그 재미가 부쩍 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지시에 따라서 네. 거창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간소하게 이렇게 하라는 지시로 오늘은 이렇게 전에는 비행기 앞에 쭉 도열에 서서 이렇게 나갔습니다만은 오늘은 귀빈실에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잠깐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행기를 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행기 트랩에서 환송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귀국할 때도 그렇고 누가 대통령하고 먼저 만나느냐, 어느 줄에 서느냐, 또 대통령하고 무슨 말을 약간 귀옛말이라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때 전국 기상도를 또 우리가 점쳐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과거에 김무성 대표 시절에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외국 나갔을 때 대개는 당 대표가 나가죠. 그래서 제일 앞에 서는데 사이가 조금 이렇게 당청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는 또 안 나간 적이 있어갖고 이게 당청 관계를 반영한 것 아니냐 그런 또 얘기들이 있었고 또 좀 좋아지면은 또 이제 김무성 대표가 또 이렇게 귀국할 때 이렇게 나가가지고 또 당청 관계가 지금 조금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간 것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은 당청의 이런 고인사들이 나와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 가면은 홀가분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들이 무거운 현안들이 쌓여 있죠. 네, 늘 역대 대통령들 나갈 때마다 박 전 대통령은 미국 가자마자 윤창중 당시 대변인의 성추행 논란이 터졌었고요. 또 윤창국 총리 후보자의 일본에 대한 발언까지 이 나라를 비우기만 하면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요. 문 대통령 아마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방미에서 블레어 하우스 출발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블레어 하우스에 또 사흘을 머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빈 방문이 아닌데 공식 방문인데 사흘을 머문다. 이건 아마 이번에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또 백악관 측하고 논의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백악관 측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했는데 결국은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블레어 하우스에서 사흘을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문 대통령은 3박 5일 일정 아닙니까? 이런 비행기 나머지 미국에 체제하는 동안에는 블레어 하우스에서 사흘 계속 거기에 머물게 되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사드라든지 이런 문제가 한미 간에 묘한 어떤 게 조금 말하자면 약간의 좀 갈등 요인이 있는 그런 기류가 흐르기도 했으니까 미국 측으로도 굉장히 좀 주의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이 모양을 가능하면 좋게 함으로써 한미 간에는 특히 외교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 대통령 사이에는 그런 어떤 괴리가 없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 그런 징크스 같은 게 생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그때는 또 굳이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또 지금 돌아보면 그건 예외적인 거고 대통령이 비웠다 해서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없어야 되겠죠. 네. 뭐 아베 총리처럼 금빛 찬란한 마라라고 리조트는 가지 않더라도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3박을 머물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마라라고는 네. 너무 더워서 못 간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예. 어쨌든 격식을 차려서 나름대로 3박이라는 예우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측에서는요. 김정수 여사가 이제 만찬에도 이제 과거의 대통령 내외가 함께 하기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첫 만찬을 갖게 되는데 선물을 어떻게 주시게 될까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자제분들이 많아서요. 그러니까요.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려면 어느 한 분 빼놓고 주면 마음 상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는 일단은 뭐 우리나라 한국적 미가 좀 담겨 있는 무언가 선물을 드릴 텐데 네. 문제는 이제 가족들한테도 이제 다 선물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김윤옥 여사가 그 로라 부시 여사에게 백작 커피잔 세트를 드렸고, 네. 그리고 김윤옥 여사 또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 딸 제나에게는 그 나무 기러기 한 상, 이제 100년 해로를 뜻하는 거죠. 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 애완견에 대해서도 네. 선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굉장히 부시 대통령이 개를 사랑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개 목걸이하고 뭐 인조 뼈다귀까지 가져가는 뭐 세심한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 반려견 예우가 중요한 네, 모양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많으니까 네. 그 가족들 각각에게 또 어떠한 선물을 그 맞춤형 선물을 준비했는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최준봉 교수님 예. 어떠신가요? 뭐 당사자 대통령이 받는 선물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제분들이 받고 이거 좋았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에 더 아버지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상이 깊이 박힐까요? 그럼요. 아이한테 어떤 선물을 하느냐가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네. 사실 뭐 부모, 우리가 다른 집에 방문할 때도 아이한테 무슨 선물을 주느냐가 부모가 어떤 감정을 갖게 만드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네. 아마도 이제 세심한 배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나이대가 좀 연령대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린 네. 아이도 있고 큰 분도 있고 이래서 아마 그분들에 맞게 한국적 미가 담긴 부분을 선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패션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되시는 패션 분야 멜라니아 전문가지 여사요?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과 연관된 걸 선물하지 않을까, 뭐 스카프라든지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네. 쪽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한국에서 쓰는 뭐 장난감 같은 것도 좋은 선물로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연령대에 맞게 준비를 했을 것이고 네. 김정수 여사가 지난번에 이제 손님들 올 때마다 음식도 준비하시고 또 손편지도 쓰시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세심하면서 뭔가 의미가 담긴 그런 선물들을 선물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달달하게 손을 잡고 트랩을 올라가고요. 팔짱을 끼고 전용기 앞으로 공군 1호기 임대한 겁니다만 걸어가고 있는 김정수 여사의 모습을 봤습니다. 역대 영부인들이 첫 방미길에는 보통 이제 서로 요리라든지 문화라든지 공통점을 나누는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물에도 그러한 코드를 담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선물에도 그런 코드를 담을 거고 또 네. 김정숙 여사가 이번에 방미를 하면 어떤 행사를 가질까? 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뭐 일정이 있으시지만 네. 또 영부인 뭐 지금은 여사입니다만 김윤옥 여사도 또 다른 일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아마 예전에 보면 권양숙 여사가 2003년 5월 첫 방미 당시에는 뉴욕 한글학교 교사를 네. 격려하고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그 유명한 박물관을 또 관람을 했고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때 김윤옥 여사는 뉴욕 문화관에서 열린 한인 신진예술가 초청 간담회 이렇게 참석하면서 별도 행사를 가졌는데 네. 이번의 경우 김정숙 여사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무슨 어떤 행사를 가진다는 그런 브리핑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점도 아마 뭐 관심사가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남편이 없었으니까 혼자 네. 가셔서 뭐 그런 별도 행사가 네.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동령 부인에서 가시니까 아마 의미 있는 좀 행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네. 보통은 저렇게 트랩 올라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가방도 웬만하면 경호원분들이 다 들어주시는데 이번에 무거운 가방을 문 대통령이 직접 들고 버디랭귀지가 강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는 보스형의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오히려 저렇게 색깔을 빼고 소탈한 문 대통령의 행보가 또 하나의 저격형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악수를 어떻게 하실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 굉장히 세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해병대 출신이시라 이제 거기에 그 기가 눌리지 않을 때, 그렇죠. 특전사. 특전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그 기에 눌리지 않는 정도의 악수 실력을 보여주실 것 같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이 소위 말하는 탈권위, 이 소탈한 모습을 기초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드 문제도 그렇고
북핵 문제도 그렇고 뭐 한미 FTA 뭐 재협상 문제도 그렇고 그런 굉장히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국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고 오시는 것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행동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말로 이렇게 김부겸 장관이 얹었다고 하네요. 어깨가 무거우신데 짐까지 들면 또 어떠시라고. 아이 듣기에도 굉장히 따뜻한 걸 넘어서는 발언이기도 하지만 나라 비우는 거 걱정일 수밖에 없는 과거 사례 말씀드렸었는데요. 순방 때 꼭 국내에서 한 건씩 일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청문회가 이번에 대기 중입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국민의당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이 국민의당이 전쟁이 한창인데요. 지금 검찰에서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이유미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수사진에 검사도 추가로 파견을 하고요. 상당히 고삐를 쥐면서 수사의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유미 씨에 대해서 오늘 공개된 카카오톡 문자를 보면 이유미 씨가 바로 이 조작된 의혹의 문서 카카오톡 음성을 공개한 뒤에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반격을 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문자 메시지가 발견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왜냐하면 저기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당시에 이준서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그 제보자를 찾는다라고 하니까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 제보자가 어딨냐 그랬더니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왜 자기에 대해서 이유미 씨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까지 가야 되냐라고 하는 그렇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이제 조작을 본인이 했지 않습니까? 동생하고 둘이 앉아서 조작을 했는데 카카오톡 메시지도 조작을 했고 녹음 파일도 조작을 했는데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나와서 고소도 하고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빠지게 되니까 본인이 그걸 좀 모면하고 싶은 마음을 많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유미 씨가 그것도 물어봤잖아요. 이게 선거 끝나고 나면 서로 고소 취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것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양당이 다 고소 취하해서 본인이 별 피해를 안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준서 씨 입장에서는 저걸 공개하면서 본인이 별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미 씨 혼자서 독단적으로 한 거지 저기 국민의당이 뭐 조직적으로 동원돼서 한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에 저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이용주 의원도 지금 공개를 했는데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이유미 씨 혼자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나누었던 카카오톡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판에 저를 케어해 주셔야 해요 위원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자기를 민주당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냐 그러면서 자기는 이 사람들과 함께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발을 빼려고 하는데 상황 수습이 잘 안 되는 듯한 카카오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내용만 보면 일단 이유미 씨가 이 지금 카카오톡 내용이나 그리고 이제 그 가족하고 역할극 비슷하게 만들어서 허위로 사실을 만들어 사실 그 선거 깜깜이 기간이었잖아요. 여론조사 공표가 4일 전에 5월 5일 날 이걸 터뜨리게 된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좀 이준서 최고위원이나 잘 몰랐던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언뜻. 근데 마지막에 의원님 이거 정말 안 돼요. 저 케어해 주셔야 돼요라는 거는 그 전에 사전에 뭔가가 논의됐으니 아 지금 이게 터져서 내가 문제되면 안 되니까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검찰에서는 이준서 최고위원도 전 최고위원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집하고 사무실하고 다 압수수색을 했죠. 그러면 이유미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는 본인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위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된 무언가의 그래도 최소한의 단서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로 전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카카오톡 내용만 가지고 이게 단독 범행이다. 뭐 아니면 공모한 범행이다를 단정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생각할 때는 이준서 이 사람은 그 이유미가 하는 그 세세한 내용이 이게 조작인 거 이건 몰랐고 여하튼 이유미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건 크게 올린다고까지는 자기는 이제 그래서 아마 공명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유미가 이야기하는 거 나 케어해달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살펴주고 나를 막아주셔야지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녹음 이제 아마 이따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까 녹취록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 들어보니까 아니 그걸 가지고 완전히 그 무슨 뭐 교과서를 읽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제보자가 말을 놓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걸 가지고 당시에는
이유미가 이준서라든지 이용주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충분히 이게 너무 어색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네. 어떻게 너무 목적의식이 너무 앞서서 그랬는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놓쳤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예. 지금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앞으로 기자들이 달려갔습니다. 자택 앞에서 오늘 결국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일명 너무 실감나게 리얼했다라는 취지로 의심 전혀 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따로 검증을 해보겠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신 겁니까? 예, 뭐 제가 이렇게 요청하면은 다 피드백이 왔으니까 예, 물어보겠다. 검증 과정이라는 건 녹취록과 녹취 파일을 비교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나요? 그렇죠. 물어보고 이름만 알고 그냥 이유미 씨가 이제 건네준 기록만 확인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당 차원에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작업을 좀 해보겠다 뭐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이게 얘기를 했었나요? 사실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대선에 되게 가까웠고 시간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되게 신뢰를 다 가졌었고 와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있지? 내용 보셔서 아시잖아요. 가족 얘기 다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는 친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어떻게 검사도 많았고 변호사 출신도 많았는데 다 뚫고 아무도 몰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아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휴대폰까지 동원해가지고 마치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체이탈 합법처럼 카카오톡을 조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유미 씨 입장에서는 나를 케어해달라. 네. 당원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지금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당초에는 위에 당의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기자들한테 이렇게 네. 문자를 보내고 그랬는데 이유미 씨 입장에서는 아마 어떤 경우든 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과연 이유미 한 사람의 선에서 얘기가 됐었을까 하는 네. 그런 의구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내용이나 이런 거 저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뭐 미심쩍은 부분도 많고 어색한 부분도 많은데 왜 이런 부분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통과돼서 말하자면 아주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아주 중대한 어떻게 네. 보면은 판세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흘러갔을까 이 내용인데 과연 어느 수준까지 알고 있었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설사 이것이 뭔가 조작된다든가 미심쩍은지 알면서도 이른바 그 법률적으로 말하면 미필적 고의라고요. 네. 모른 척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뭐 안철수 후보라든가 최상층 뭐 당시 선대위 최고 지도부까지 이 내용 그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조작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았으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느 선에서까지는 나름대로 짐작이 있었던가 아니면은 뭔가 소통이 있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지 않고는 이유미 씨가 물론 과거에도 뭐 정치를 하려고 뭐 이렇게 출마를 준비도 했었고 예비 후보 등록까지 해서 뭐 출마는 실제로 못했습니다만은 정치에 대해서 조금은 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엄청난 일을 말하자면 기획하고 꾸밀 때는 네. 적어도 선거를 잘 아는 사람. 아주 이런 그 조작이랄까 마타도랄까 흑색선전에 대해서 꽤 아는 사람의 어떠한 협의라든가 소통이 없이는 이런 일을 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선거 과정도 네. 아주 잘 알고 이것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되는 선인데 그것을 전혀 소위 말해서 정치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은미 씨 혼자가 다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 지금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뭐. 네. 엄청난 벤처라는 이름의 회사를 끌어왔던 이유미 씨입니다. 지금 제보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권력이 있는 햇볕을 쬐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과 아니다. 진신 캠프에 있을 정도면 상당히 신임을 받았던 핵심 아니겠냐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벤처기업가 이유미 씨가 창조경제 대상도 대통령상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남동생과 어떻게 녹음 조작 파일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조작 상당히 창조적으로 했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의심이 가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파슨스 계실 때 그 들으셨다는 말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그게 본인이 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부친이 갑자기 어디다 야 뭐 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아, 그랬군요. 그러면 당시에 그 파슨스에 있었던 직원들이 다 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겠네요? 당연히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아, 그렇군요. 아니, 아까 그 토론회 하는 거 봤더니 무슨 아드님이 뭐 자기 실력으로 입학했고 본인이 뭐 아무런 뭐를 행사하지 않았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문 후보님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말이 돼야 뭘. 아유, 아, 왜요? 참. 아, 본인 아니야. 실력이 좀 별론가요? 본인이 본인 실력을 알걸? 아, 그래요. 그러면 고용정보원 5급에 뭐 이렇게 채용될 만한 실력은 아니었다. 뭐 알아서 생각해야지 그런 건. 어떻게 그거를? 그것까지는. 마치 정말 파슨스를 같이 다닌 동료처럼 얘기하지만 이유미 씨의 친동생이었죠. 이유미 씨는 기사에 나갈 것처럼 우격다짐으로 기사가 될 만한 부분을 물어보고 동생은 참 힘들게 대답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충 좀 빨리 묻고 지나가지 너무 누나가 많이 물으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남동생 입장에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자체가 사실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반말을 쓰는데 뭐 나중에 뭐 교수였다고 하는데 교수라 하더라도 36살, 8살 되는 여성분한테 함부로 말을 하질 않거든요. 그리고 그만큼의 친분 관계가 없으면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네. 저 녹취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고 하면 부장검사 출신이나 되신 분들이 그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걸 안 들어봤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들었는데도 저걸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서 당장 필요하니 썼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유미 씨 조작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저 조작된 내용을 검증 과정도 없이 그것도 공당의 대통령 후보 또 선거에 뛰어든 공당이 저런 내용들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는 내용을 검증도 안 하고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당원이 얘기한 걸 그대로 받아 썼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오늘 이용주 의원은 가급적 단독 범행으로 끊고 가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습니다만 저 이유미 씨는 안철수, 김미경 교수 곁에 늘 있었다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신 캠프에 있을 정도면 웬만한 지도부 분들은 알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당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뭐 단순한 당원 한 명의 개인적 일탈 쪽으로 지금 얘기가 가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네. 2012년 그 안철수 그 당시 이제 또 그 후보가 문재인 그 당시 후보하고 이제 뭐 단일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뭐 경선 과정에 뭐 아름다운 66일인가요? 네. 그런 책도 출간을 했었고요. 거기에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거기 뭐 마타도어 같은 거 절대 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책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쨌건 정치권을 계속 노크를 했고요. 저번 총선에도 일단 그 후보로 나오려고 했다가 결국 이제 경선을 통과를 못했었는데. 공교롭게 이용주 의원 지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개별적인 당원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의 거의 최측근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그 내용들 지금 조금 전에 그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 이제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은 저 녹음 파일을 그 당시엔 듣지 않았답니다. 근데 네. 저걸 들었으면 당연히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할 텐데. 네. 근데 이게 문제는 그 대선 4일 전에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후보의 그 논란이 되고 있었던 자녀의 취업 특혜와 관련해서 굉장히 폭발력이 큰 어마어마한 그런 제보였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자와 통화 한번 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공명선거 네. 추진단에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아무리 이게 단독 범행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미경 교수의 여수, 내가 바로 그곳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예비 후보로 국회의원 문을 2번이나 두드렸던 사람 아닙니까? 늘 자신을 김미경 교수 집안에서 챙겨야 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자신이 얼마나 그 안철수, 김미경 두 분하고 네. 굉장히 내가 어느 정도로 친하다 이걸 계속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한 거죠. 네. 더더구나 자신의 또 실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서 자기를 김미경 교수 좀 잘 돌봐주라고 부탁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네. 이런데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은 보면 이 이유미라는 사람은
이 굉장히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이 공명심도 대단하고 그 왜 공명심이 대단한 것도 대단한 거지만은 왜 자신을 자꾸 과시하려 했냐면 정치적인 나름대로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과시했던 거고 그래서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무슨 또 벤처 기업들 그 할 때 뭐 창업 포럼입니까? 거기 가서 또 대통령하고 아주 또 가깝게 그렇게 하면서 친구가 될 만한 될 수도 있는 분이었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래서 저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굉장한 친화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정치인들은 특히 정치 리더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항상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하지만 악마는 바로 최측근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아마 나 이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고도 그러는데 이렇게 최측근에 항상 좀 밀착해 있으니까 다른 당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유미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안철수, 김미경 두 부부에 있어서 이 가족적인 그런 친함까지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유미 씨가 말하는 거 안철수 전 대표한테 직접 이야기하면 뭐가 이게 들통날 수도 있지만은 다른 그 이외에 안철수, 김미경 이외에 다른 어떤 누구한테도 이야기해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자기 위상이라든지 실력을 과시했거든요. 그 점에서 바로 항상 최측근을 조심하지 못한 것도 큰 잘못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워낙 친화력이 있다고 부침성을 강조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벤처 회사를 끌어왔을 때 이게 바로 학교 급식 양을 조절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아줌마지만 CEO로서 온갖 행사와 강의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사람이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깎을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창업을 하기에는 거의 최악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둘 있고 또 뭐 가정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맞벌이 부부로 그냥 직장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창업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아이템을 그냥 생각만 하다가 사장되면 너무 아까울 것 같다. 이게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로 나와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고 큰 진짜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왜 아무도 하지 않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 같은 걸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제자이고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대표가 최고의 인재라고 데려왔던 영입 1호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벤처로 새 정치에 기치를 둘 줄 알았더니 이렇게 구정치에 조작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뭐 안철수 전 대표 전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국민들이 참 경악할 일이죠. 오늘 국민의당은 새 정치를 표방하면서 창당한 당입니다. 그 새 정치가 헌 정치의 가장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민주주의의 그런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일이 공당에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 두 분은 안철수 전 후보와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뭐 여수 그런 것을 떠나서도 카이스트 경영기술대학원의 제자 아닙니까? 이유미 씨가.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후보가 창당하면서 영입 1호로 데려오고 벤처 두 분 다 벤처 하는 사람들이고 벤처 기업가들이고 아마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똑똑하신 분들 같아요. 근데 최측근이라면 저렇게 공천 안 줬다고 농성하고 그러는 건가요? 뭐 어쨌든 아직은 뭐 거기까지 수준이 안 닿았기 때문에 막 공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진 것 같은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전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뭐 안철수 후보고 직접적인 어떤 그 조작에 관련이 있든 없든 도덕적,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 정계에 은퇴하신 분도 아니고 지난 대선에 낙선하신 뒤에 바로 또 뭐 차기 대권 도전 의사가시를 표명하시면서 정치적 그런 행보를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안철수 전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 가도에 있어서 정치 행로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걸림돌을 지금 만난 겁니다. 이 걸림돌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해결을 하느냐 이에 따라서 저는 안철수 전 후보의 정치적 생명까지도 같이 걸린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차원에서 이유미 씨 이런 조작 사건 네.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영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안철수 전 후보 쪽의 입장 표명이 네. 거기에 나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평에서는 일제히 이유미 평당원님 정말 실망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을 풍자하는 장면을 내곤 했습니다. 교과서에 철수와 영희가 있습니다만 이제 철수와 유미로 불러야 되느냐라고 하는 웃지 못할 제호까지 뜨고요. 사실 저는 저 만평이 많은 것을 굉장히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국민의당이 이번 사태가 딱 발반했을 때 박준원 대표가 이제 사과하는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쭉 내용들, 그 논평들을 보면 대부분 그냥 이유미 평당원의 네. 돌발적인 단독행위,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에 하나 이 뭐 검찰 조사 결과 이유미 씨가 혼자 단독으로 범행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사실 그 대선 마지막 4일 남겨놓고 반박할 시간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 순간에 이런 걸 터뜨렸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 그리고 정치적 의미의 사과를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되고요. 네. 이거 저거 다 이유미가 잘못한 거니까 우리 이유미 잘라내고 깨끗이 가겠습니다라고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이 만평이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느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흘째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지금 노원구 잡택에서 칩거 중이다. 아니다. 시내 모처에 있다라고 하는 서울까지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조작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여당 측에서는 책임을 지라라고 하면서 이제 공세의 끝이 쓰나미의 파도의 끝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전 후보가 네. 어떤 형태로는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당내 이제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반이긴 합니다만 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결국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적으로는 누가 잘못을 했는지 이유미 씨든 아니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든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는 법적 처벌로 끝나는 것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당 차원에서 사죄하고 뭔가 책임 있는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많은 당내에 있는 인사들, 특히 호남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안철수 후보가 좀 져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을까.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다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당에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와 있는 분 같은 경우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전 후보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금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네. 하면 저 대선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선 후보가 어떤 형태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그걸 통해서 또 국민의당이 더 이상 비난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새정치 그리고 희망, 진심을 이야기했던 안철수 전 대표였습니다. 요즘 같은 때 지난 5년 전이죠. 안철수 전 대표가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야기 하나, 행보 하나 조심스럽게 걷던 안철수 전 대표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최근까지는 권력 의지에 대해서 상당히 적응력과 학습력을 보여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의 공약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747은 저기 옛날 분 거고. 청년들 꿈을 위해서 이기겠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이기겠습니다. 저 안철수 반드시 기필코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과 한 달, 두 달 전인데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걸까요? 안철수 전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의 호남 중진들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갈림길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안철수 전 대표가 아직까지도 입장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또 당내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중진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교수님 어떻게 쓰셨습니까? 저요? 네. 저 햄릿 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죽어야 하나 살아야 하나 그게 네. 문제로다. 근데 이게 이제 안철수 전 후보로서는 네. 사실은 만약에 이거 그냥 사과만 하고 넘어갈 일이었으면 아까 네. 뭐 백 변호사님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만 당연하게 네. 아마 그 직후에 사과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철수 전 후보 자신도 이것이 사과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거취를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그런 깊은 그 아마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자 나는 정말 이번에 나가서 이제 정치 은퇴를 선언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뭐랄까 미래를 향해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또 말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말하자면 근원적인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원로들 당 원로들의 경우는 말이죠. 호남 충진은 똑같은 그 아마 고민일 겁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저 안철수 이제 저 용도 폐기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남아서 우리 이를테면 자주파의 중심에 서가지고 이 당을 우리 힘으로 다시 살려보느냐 아마 이런 정말 이 당에 있는 그 원로분들도 그 대부분 이제 호남 출신이니까 이번에 아마 그 지역 이 지지 기반을 완전히 상실했다 붕괴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뭐랄까 갈등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다가 이런 사건이 터져버렸단 말이죠. 이것이 말하자면 뭐 요새 북한 쪽 핵무기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핵폭발이에요. 이거 국민의당으로서 볼 때는 이렇다면 양측이 다 똑같이 안철수 후보나 당의 원로들이나 지금 햄릿과 같은 그런 고민에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폐허 위에 숲속에 불시착한 비행기 국민의당이라는 비행기에 박지원 전 대표가 특검이라는 기름을 부어도 이게 다시 뜰 수 있을까 고민했던 만편까지 있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머릿속엔 지금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존망지추의 아주 위기 국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나는 당 대표 아니 당의 중진들도 그렇고 안철수 전 후보도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사과든 어쨌든 자기 입장 표명의 수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 건가.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대 총선 이후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김수민, 박선숙 두 의원이 그 후에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까지를 받았지만 그 사건이 나고 나서 대표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한 4, 5개월 대표하고 사퇴를 할 정도의 그렇게 크게 받아들였는데 그 사건을. 그러나 저는 이번 사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치적 관행으로 늘 있었던 일들이 터져 나온 거고 이건 관행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무슨 당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과연 어떤 수준의 이런 그 입장 표명을 해야만이 국민들도 납득을 하고 또 본인도 앞으로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심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사과 수준으로 되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거취 표명, 정계 은퇴를 포함한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지금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뭐 상황 파악은 다 됐으리라고 보고 다만 중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지난 대선은 물론이고 지금 호남에서도 뭐 사실상 뭐 지지율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 그런 지지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뭐 악재 정도가 아니라 핵폭탄이 터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길게 뭐 다음 총선까지는 3년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안철수 전 후보와의 의리 또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그 초심 이것을 그대로 지키고 가야 하는 것이 옳은 건지 그게 나을 건지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원래대로 다시 한번 어떤 뭐 연대든 합당이든 뭔가 실리를 찾아야할지 그 사이에서 고심을 하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신중한 단어만 골라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최 교수님께 직설적으로 여쭤보자면 안철수 전 대표가 뽑혀지느냐 아니면 나가느냐 아니면은 설득을 하느냐 문제일 것 같고 국민의당은 해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재창당의 수준으로 개혁을 해야 되느냐. 근데 국민 앞에서 지금 개혁 얘기하기는 상당히 민망한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뭐 지금 존폐 위기에 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백신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 하면 백신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백신 만들어서 잘못된 컴퓨터를 바로잡는 일, 본인은 또 그렇게 얘기하셔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요소다. 그러니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으면서 그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정도까지 내가
얘기를 할 거냐. 그걸 저는 네. 이제 조작 사건 퇴치를 위한 백신 개발에 골몰하고 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는데 본인이 백신 개발할 때 그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이번 이 사건을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걸 처리하고 갈 수 있을까? 그 처리에 맞는 백신 개발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호남 이제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신 성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안철수 전 않지만 대표에게요? 그렇죠. 안철수 계의 어떤 일탈 행위 이렇게 네.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당에서는 지금 계속 개입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당 자체가 만약에 개입됐다는 게 발각되는 순간 오늘 비대위원장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당을 해체하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걸 보면 안철수계의 독단적인 어떤 행위라고 하는 부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고 어찌 보면 안철수 전 후보가 이 부분까지 같이 안고서 살신성의를 해줘야 국민의당이 다시 재창당이나 아니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업주에게 우리를 위해서 미랄이 돼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호남 중진과 안철수 전 대표 측 사이에 포연이 자욱할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든 정리하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를 져라 요구할 거란 말씀이신데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호남 중진들은 안철수 대표 입장 표명 전까지는 별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네네.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 보고 그 이후에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니 벌써 차기에 김한길 전 대표 뭐 이런 얘기까지 모락모락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지금 다 말씀하시지만 아까 그런 얘기 하셨는데 뭐 사과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이유미 씨한테 국민의당이 다 모는 게 안 되고 다른 분들도 좀 사과를 해야 된다는 취지였고요. 네. 안철수 대표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이걸 어떻게 사과로 끝냅니까? 저는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이렇게 창조적으로 한 거 처음 봤어요. 네. 원래 대부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허위사실 정도를 던지는 거지 이렇게 증거를 조작해서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그 선거 4일 전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줬던 거를 감안한다면 거기다가 또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또 이준서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안철수 대표가 영입한 네. 영입 1호고요. 그럼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정계 은퇴 수준까지 고려할 정도의 그런 입장 표명이 나와야지 그냥 단순하게 책임을 통감한다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수위 조절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대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호남 중진들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 입장이 정리가 되고 좀 나와야죠. 그리고 이게 정말 이유미 씨 한 명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당에 좀 조직적인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좀 판단을 하고 말씀대로 이게 당 존폐와 관련된 네. 당을 정말 해체하고 뭐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은 정말 재창당 수준의 뭔가 획기적인 다른 내용을 내놓을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입장 표명까지는 일단 호남 중진들은 그렇게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의 고위 관계자까지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리고 있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변조됐던 목소리의 주인공과도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은 검증단이 왜 놓쳤을까? 아무래도 국민들의 상식을 넘어선 이겨야 한다는 게 압박감으로 작용했을까요? 선거만 이기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 말이죠. 검찰이 주시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같이 파슨스 계실 때 그 들으셨다는 말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그게 본인이 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부친이 갑자기 어디다 야 뭐 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아, 그랬군요. 그러면 당시에 그 파슨스에 있었던 직원들이 다 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겠네요? 당연히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아, 그렇군요. 아니, 아까 그 토론회 하는 거 봤더니 무슨 아드님이 뭐 자기 실력으로 입학했고 본인이 뭐 아무런 뭐를 행사하지 않았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문 후보님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말이 돼야 뭘. 아유, 아, 왜요? 참. 아, 본인 아니야. 실력이 좀 별론가요? 본인이 본인 실력을 알걸? 아, 그래요? 그러면, 고용정보원 5급에 뭐 이렇게 채용 달 만한 실력은 아니었다? 뭐, 알아서 생각해야지, 그런 건. 어떻게 예, 그거를, 그것까지는. 검증단에는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공안, 특수통인 검사분들도 조력을 보탤 수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들어봐도 아찔한데 그 당시에는 왜 안 들렸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한 네. 번만 들어봐도
이게 정상적인 제보자와 이 제보를 받는 사람 간의 통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짜놓은 대로 각본대로 하다 보니까 어색하기 그지없고요. 네. 그리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허술하고 그러면 최소한 이걸 한번 들었으면 아 이거 그럼 이 사람 전화번호를 통해서 실제로 좀 확인하자 네. 과정은 거쳐야죠. 이 정도의 파급력이 큰 내용이라면. 근데 그 부분을 그 당시에는 외면을 했던 건지 뭐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엔 이걸 못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카톡 네. 내용만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내놨다면 네. 설사 위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국민의당 당 지도부 차원까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네. 제가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바로 민주당에서 반박이 나왔고 당시에 파슨스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총 3명인데 둘이 미국에 있고 그럼 나란 말이냐? 난 여기 안 했는데? 네. 라고 이제 실제 파슨스 동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의심할 만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박주선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지만 그 전부터 저는 국민의당에서 이게 허위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그럼 그때부터 왜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국민의당 내부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저래 오늘 기자회견 보면 출구 전략도 고민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이럴 때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직생이라고 말이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뭐 그런 별도의 행사가 네.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동령 부인에서 가시니까 아마 의미 있는 좀 행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네. 보통은 저렇게 트랩 올라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가방도 웬만하면 경호원분들이 다 들어주시는데 이번에 무거운 가방을 문 대통령이 직접 들고 버디랭귀지가 강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는 보스형의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오히려 저렇게 색깔을 빼고 소탈한 문 대통령의 행보가 또 하나의 저격형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악수를 어떻게 하실지.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 굉장히 세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해병대 출신이시라 이제 거기에 그 기회가 눌리지 않을 때, 그렇죠. 특전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그 기회에 눌리지 않는 정도의 악수 실력을 보여주실 것 같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이 소위 말하는 탈권위, 이 소탈한 모습을 기초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드 문제도 그렇고 북핵 문제도 그렇고 뭐 한미 FTA 뭐 재협상 문제도 그렇고 그런 굉장히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국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고 오시는 것 그 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행동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말로 이렇게 김부겸 장관이 얹었다고 하네요. 어깨가 무거우신데 짐까지 들면 또 어떠시라고. 아이 듣기에도 굉장히 따뜻한 걸 넘어서는 발언이기도 하지만 나라 비우는 거 걱정일 수밖에 없는 과거 사례 말씀드렸었는데요. 순방 때 꼭 국내에서 한 건씩 일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청문회가 이번에 대기 중입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국민의당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이 국민의당이 전쟁이 한창인데요. 지금 검찰에서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이유미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수사진에 검사도 추가로 파견을 하고요. 상당히 고삐를 쥐면서 수사의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유미 씨에 대해서 오늘 공개된 카카오톡 문자를 보면 이유미 씨가 바로 이 조작된 의혹의 문서 카카오톡 음성을 공개한 뒤에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반격을 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문자 메시지가 발견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왜냐하면 저기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 당시에 이준서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그 제보자를 찾는다라고 하니까 예.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 제보자가 어딨냐 그랬더니 예.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왜 자기에 대해서 이유미 씨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까지 가야 되냐라고 하는 그렇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은 사실 이제 조작을 본인이 했지 않습니까? 동생하고 둘이 앉아서 조작을 했는데 네. 카카오톡 메시지도 조작을 했고 녹음 파일도 조작을 했는데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나와서 고소도 하고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빠지게 되니까 본인이 그걸 좀 모면하고 싶은 마음을 네. 많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유미 씨가 그것도 물어봤잖아요. 이게 선거 끝나고 나면 서로 고소 취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 그런 것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양 당이 다 고소 취하해서 본인이 별 피해를 안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준서 씨 입장에서는 저걸 공개하면서 본인이 별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미 씨 혼자서 독단적으로 한 거지 저기 국민의당이 뭐 조직적으로 동원돼서 한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에 저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이용주 의원도 지금 공개를 했는데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이유미 씨 혼자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나누었던 카카오톡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판에 저를 케어해 주셔야 해요, 위원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자기를 민주당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냐. 그러면서 자기는 이 사람들과 함께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발을 빼려고 하는데 상황 수습이 잘 안 되는 듯한 카카오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내용만 보면 일단 이유미 씨가 이 지금 카카오톡 내용이나 그리고 이제 그 가족하고 역할극 비슷하게 만들어서 허위로 사실을 만들어 사실 그 선거 깜깜이 기간이었잖아요. 여론조사 공표가 4일 전에 5월 5일 날 이걸 터뜨리게 된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좀 이준서 최고위원이나 잘 몰랐던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언뜻. 근데 마지막에 의원님 이거 정말 안 돼요. 저 케어해 주셔야 돼요라는 거는 그 전에 사전에 뭔가가 논의됐으니 지금 이게 터져서 내가 문제되면 안 되니까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검찰 대통령과 우리 문 대통령 사이에는 그런 어떤 뭐 괴리가 없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 그런 징크스 같은 게 생겼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뭐 그때는 또 굳이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또 지금 돌아보면 그건 예외적인 거고 뭐 대통령이 비웠다 해서 뭐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없어야 되겠죠. 뭐 아베 총리처럼 급비철랄한 마라라고 리조트는 가지 않더라도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3박을 머물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마라라고는 너무 더워서 못 간답니다. 지금. 그래요. 어쨌든 격식을 차려서 나름대로 3박이라는 예우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측에서는요. 김정수 여사가 이제 만찬에도 이제 과거의 대통령 내외가 함께 하기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첫 만찬을 갖게 되는데 선물을 어떻게 주시게 될까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자제분들이 많아서요.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려면 어느 한 분 빼놓고 주면 마음 상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는 일단은 뭐 우리나라 한국적 미가 좀 담겨 있는 무언가 선물을 드릴 텐데 문제는 이제 가족들한테도 이제 다 선물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김윤옥 여사가 그 로라 부시 여사에게 백자 커피잔 세트를 드렸고, 그리고 김윤옥 여사 또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 딸 제나에게는 그 나무 기러기 한 상, 이제 100년회로를 뜻하는 거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 애완견에 대해서도 선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굉장히 부시 대통령이 걔를 사랑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목걸이하고 뭐 인조 뼈다귀까지 가져가는 뭐 세심한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데 반려견 예우가 중요한 모양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많으니까 그 가족들 각각에게 또 어떠한 선물을 그 맞춤형 선물을 준비했는지도 관심사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떠신가요? 뭐 당사자 대통령이 받는 선물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제분들이 받고 이거 좋았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에 더 아버지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상이 깊이 박힐까요? 그럼요. 아이한테 어떤 선물을 하느냐가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사실 뭐 부모 우리가 다른 집에 방문할 때도 아이한테 무슨 선물을 주느냐가 부모가 어떤 감정을 갖게 만드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아마도 이제 세심한 배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나이대가 좀 연령대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린 아이도 있고 큰 분도 있고 이래서 아마 그분들에 맞게 한국적 미가 담긴 부분을 선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패션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되시는 패션 분야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관된 걸 선물하지 않을까, 스카프라든지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한국에서 쓰는 장난감 같은 것도 좋은 선물로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연령대에 맞게 준비를 했을 것이고 김정수 여사가 지난번에 이제 손님들 올 때마다 음식도 준비하시고 또 손편지도 쓰시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세심하면서 뭔가 의미가 담긴 그런 선물들을 선물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달하게 손을 잡고 트랩을 올라가고요. 팔짱을 끼고 전용기 앞으로 공군 1호기 임대한 겁니다만 걸어가고 있는 김정수 여사의 모습을 봤습니다. 역대 영부인들이 첫 방미길에는 보통 이제 서로 요리라든지 문화라든지 공통점을 나누는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물에도 그러한 코드를 담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선물에도 그런 코드를 담을 거고 또 김정숙 여사가 이번에 방미를 하면 어떤 행사를 가질까? 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뭐 일정이 있으시지만 또 영부인
뭐 지금은 여사입니다만 김윤옥 여사도 또 다른 일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아마 예전에 보면 권양숙 여사가 2003년 5월 첫 방미 당시에는 뉴욕 한글학교 교사를 네. 격려하고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그 유명한 박물관을 또 관람을 했고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때 김윤옥 여사는 뉴욕 문화관에서 열린 한인 신진예술가 초청 간담회 이렇게 참석하면서 별도 행사를 가졌는데 네. 이번의 경우 김정숙 여사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무슨 어떤 행사를 가진다는 그런 브리핑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점도 아마 뭐 관심사가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남편이 없었으니까 혼자 네.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2시간 전에 성남공항을 떴습니다. 이 손수 가방까지 들고 또 경호원이 놀랐다고 하는데요. 환송 인사도 간소하게 전에 대통령과는 많이 좀 달랐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일제히 도열해서 잘 다녀오세요라고 하는 환송 행사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옆에 섰느냐에 따라서 실세냐 아니냐라는 상상력의 나래를 표기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그 재미가 부쩍 줄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지시에 따라서 네. 거창하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간소하게 네. 이렇게 하라는 지시로 오늘은 뭐 이렇게 전에는 비행기 앞에 쭉 도열에 서서 네. 뭐 이렇게 나갔습니다만은 오늘은 귀빈실에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잠깐 네.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행기를 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었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비행기 트랩에서 뭐 환송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귀국할 때도 그렇고 네. 누가 대통령하고 먼저 만나느냐, 어느 줄에 서느냐, 또 대통령하고 무슨 말을 약간 귀옛말이라도 이렇게 네. 좀 얘기를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뭐 그때 전국 기상도를 또 우리가 점쳐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죠. 네. 과거에 뭐 김무성 대표 시절에 네.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외국 나갔을 때 대개는 당 대표가 나가죠. 그래서 네. 제일 앞에 서는데 사이가 조금 이렇게 당청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는 또 안 나간 적이 있어갖고 이게 당청 관계를 반영한 것 아니냐 그런 또 얘기들이 있었고 네. 또 좀 좋아지면은 또 이제 김무성 대표가 또 이렇게 귀국할 때 이렇게 나가가지고 또 네. 당청 관계가 지금 조금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간 것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네. 오늘은 뭐 당청의 이런 고위 인사들이 나와서 아주 뭐 즐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 가면은 홀가분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들이 무거운 현안들이 쌓여 있죠. 네. 늘 역대 대통령들 나갈 때마다 박 전 대통령은 미국 가자마자 윤창중 당시 대변인의 성추행 논란이 터졌었고요. 또 윤창국 총리 후보자의 일본에 대한 발언까지 이 나라를 비우기만 하면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요. 문 대통령 아마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방미에서 블레어 하우스 출발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블레어 하우스에 또 사흘을 머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국빈 방문이 아닌데 공식 방문인데 사흘을 머문다. 이건 아마 이번에 아마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또 백악관 측하고 논의를 네.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백악관 측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했는데 결국은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블레어 하우스에서 사흘을 네.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문 대통령은 3박 5일 일정 아닙니까? 네. 이런 비행기 나머지 미국에 체제하는 동안에는 블레어 하우스에서 사흘 계속 거기에 머물게 되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사드라든지 이런 문제가 한미 간에 묘한 어떤 게 조금 말하자면 약간의 그 좀 갈등 요인이 있는 그런 기류가 흐르기도 했으니까 미국 측으로도 굉장히 좀 주의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네. 이 모양을 가능하면 좋게 함으로써 한미 간에는 특히 외교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트럼프 차례에서는 이준석 최고위원도 전 최고위원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집하고 사무실하고 다 압수수색을 했죠. 그러면 이유미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는 본인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위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된 무언가의 그래도 최소한의 단서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로 전환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카카오톡 내용만 가지고 이게 단독 범행이다. 뭐 아니면 공모한 범행이다를 단정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준석 이 사람은 그 이유미가 하는 그 세세한 내용이 이게 조작인 거 이건 몰랐고 여하튼 이유미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건 크게 올린다고까지는 자기는 이제 그래서 아마 공명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유미가 이야기하는 거 나 케어해달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살펴주고 나를 막아주셔야지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녹음 이제 아마 이따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까 녹취록 내용을 네, 준비했습니다. 그 들어보니까 아니 그걸 가지고 완전히 그 무슨 뭐 교과서를 읽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제보자가 말을 놓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걸 가지고 당시에는 이유미가 이준서라든지 이용주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충분히 이게 너무 어색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어떻게 너무 목적의식이 너무 앞서서 그랬는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놓쳤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예. 지금 이준석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앞으로 기자들이 달려갔습니다. 자택 앞에서 오늘 결국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일명 너무 실감나게 리얼했다라는 취지로 의심 전혀 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따로 검증을 해보겠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신 겁니까? 예, 뭐 제가 이렇게 요청하면은 다 피드백이 왔으니까 물어보겠다. 검증 과정이라는 건 녹취록과 녹취 파일을 비교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나요? 그렇죠. 물어보고 이름만 알고 이유미 씨가 이렇게 건네준 기록만 확인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당 차원에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작업을 좀 해보겠다 뭐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이게 얘기를 했었나요? 사실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대선에 되게 가까웠고 시간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되게 신뢰를 다 가졌었고 와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있지? 내용 보셔서 아시잖아요. 가족 얘기 다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는 친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어떻게 검사도 많았고 변호사 출신도 많았는데 다 뚫고 아무도 몰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아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휴대폰까지 동원해가지고 마치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체이탈 합법처럼 카카오톡을 조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유미 씨 입장에서는 나를 케어해달라. 네. 당원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지금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당초에는 위에 당의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기자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그랬는데 이유미 씨 입장에서는 아마 어떤 경우든 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과연 이유미 한 사람의 선에서 얘기가 됐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내용이나 이런 거 저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뭐 미심쩍은 부분도 많고 어색한 부분도 많은데 왜 이런 부분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통과돼서 말하자면 아주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아주 중대한 어떻게 보면은 판세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흘러갔을까 이 내용인데 과연 어느 수준까지 알고 있었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설사 이것이 뭔가 조작된다든가 미심쩍은지 알면서도 이른바 그 법률적으로 말하면 미필적 고의라고요. 모른 척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뭐 안철수 후보라든가 최상층 뭐 당시 선대위 최고 지도부까지 이 내용 그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조작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았으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느 선에서까지는 나름대로 짐작이 있었던가 아니면은 뭔가 소통이 있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지 않고는 이유미 씨가 물론 과거에도 뭐 정치를 하려고 뭐 이렇게 출마를 준비도 했었고 예비 후보 등록까지 해서 뭐 출마는 실제로 못했습니다만 정치에 대해서 조금은 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엄청난 일을 말하자면 기획하고 꾸밀 때는 네. 적어도 선거를 잘 아는 사람. 아주 이런 그 조작이랄까 마타도랄까 흑색선전에 대해서 꽤 아는 사람의 어떠한 네. 협의라든가 소통이 없이는 이런 일을 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선거 과정도 네. 아주 잘 알고 이것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되는 선인데 그것을 전혀 소위 말해서 정치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은미 씨 혼자가 다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 지금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네.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니 밝혀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뭐. 네. 엄청난 벤처라는 이름의 회사를 끌어왔던 이유미 씨입니다. 지금 제보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권력이 있는 햇볕을 쬐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과 아니다. 진신 캠프에 있을 정도면 상당히 신임을 받았던 핵심 아니겠냐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벤처기업가 이유미 씨가 창조경제 대상도 대통령상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남동생과 어떻게 녹음 조작 파일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조작 상당히 창조적으로 했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의심이 가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파슨스 계실 때 들으셨다는 말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그게 본인이 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부친이 갑자기 어디다 야 뭐 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아, 그랬군요. 그러면 당시에 파슨스에 있었던 직원들이 다 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겠네요? 당연히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아, 그렇군요. 아니, 아까 토론회 하는 거 봤더니, 무슨 아드님이 자기 실력으로 입학했고, 본인이 아무런 뭐를 행사하지 않았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문 후보님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말이 돼야 뭘, 아유, 아, 왜요? 참. 본인 아니야. 실력이 좀 별론가요? 본인이 본인 실력을 알걸? 아, 그래요? 그러면, 고용정보원 5급에 이렇게 채용 될 만한 실력은 아니었다? 알아서 생각해야지, 그런 건. 어떻게 그거를, 그것까지는. 마치 정말 파슨스를 같이 다닌 동료처럼 얘기하지만 이유미 씨의 친동생이었죠. 이유미 씨는 기사에 나갈 것처럼 우격다짐으로 기사가 될 만한 부분을 물어보고 동생은 참 힘들게 대답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충 좀 빨리 묻고 지나가지 너무 누나가 많이 물으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남동생 입장에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자체가 사실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반말을 쓰는데 나중에 교수였다고 하는데 교수라 하더라도 36살, 8살 되는 여성분한테 함부로 말을 하질 않거든요. 그리고 그만큼의 친분 관계가 없으면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네. 저 녹취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고 하면 부장검사 출신이나 되신 분들이 그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걸 안 들어봤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들었는데도 저걸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서 당장 필요하니 썼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유미 씨 조작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저 조작된 내용을 검증 과정도 없이 그것도 공당의 대통령 후보 또 선거에 뛰어든 공당이 저런 내용들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는 내용을 검증도 안 하고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당원이 얘기한 걸 그대로 받아 썼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오늘 이용주 의원은 가급적 단독 범행으로 끊고 가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습니다만